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죽음이라고 우리가 같은 말을 쓰지만 이렇게 조금 다른 것을 함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 마음의 준비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20세 여성의 사연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줄곧 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외로웠던 아동기에 부엌 과일을 목에 대고 엄마가 봐주기를 절규하며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책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잔뜩 적어두고 보란듯이 책상 위에 올려둔 적도 있습니다. 그 시절 제게 죽음이라는 건 그저 가족을 위협하는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걸 몰라주다니, 내가 죽어버리면 슬퍼하겠지, 후회하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 회고하듯 지난 시간들을 훑어보니 오래도록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죽음을 습관적으로 꺼냈던 것이 원인이 된 건지 제 일상은 줄곧 죽음 바로 옆에 존재해 왔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트럭이 날 들이받는 상상, 버스를 타면 사고가 나서 버스가 전복되는 상상,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며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에서도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상이 떠올라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도 크게 아쉬울 것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제가 아닌 가족에게로 옮겨가니 두렵게 되었습니다. 고3 때 할아버지가 뇌졸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거의 매일 자전거로 동네 산책을 나가시던 건강하시던 분이고, 집안의 낡은 물건들을 능숙하게 손봐주셨던, 누구보다 건강하던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신 일은 저희 집안 모두 제 가슴속 깊은 곳에까지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맞벌이로 할아버지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골머리를 앓으셨습니다. 집안은 불꽃이 튀듯 삭막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모아둔 수면제를 30알 넘게 들이키시고 응급실에 실려 가셨더랬습니다. 아빠의 근심은 더해졌습니다. 원래도 술을 매일 마시던 아빠는 그 이후로 술과 더 친해졌습니다. 하루 3병씩 술을 마십니다. 제가 보는 아빠의 모습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나 자는 모습 둘 중 하나입니다. 아빠가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잘 회복하셨습니다. 다시 건강해 보이는 일상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술을 달고 삽니다. 담배도 그 이후에 더 늘어 거의 2갑을 매일 피십니다. 아빠의 늘어가는 기침 소리에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하면서 지금 이 모습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집에 혼자 있으면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편안하게 집을 나가지 못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병약한 것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아빠에게 서운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가 하면 죄책감이 세차게 치밀어 오릅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빠가 죽고 나면 분명 내가 이 순간을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저를 구속합니다. 아빠가 웃는 얼굴을 봐도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언젠가의 미래를 상상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집어삼킨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심리상담을 받아보면서 제가 아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편안하게 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제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일단 앞에 어린 시절부터 이 20살 꽃다운 나이에 이 청년이 늘 가족한테 과일을 내보기도 하고 칼을 내보기도 하고 죽겠다고 보란듯이 이렇게 은근히 보라고 써놓기도 하고, 이런 세월들, 이런 상상들 오래 했다는 거,
그 죽음과 지금 아버지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얘기를 했는데 말은 똑같이 죽음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내 죽음에 대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괜찮을 것 같으냐면 어렸을 적부터 늘 상상했던 죽음에 대한 상상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죽음이라기보다 어떤 내 감정 표현의 도구, 내가 소통을 하려는 어떤 의지의 표명,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나 관심이나 인정을 갈구하는 아이의 어떤 당연한 욕구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내밀어 놓은 그런 상징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친구도 여기 썼지만 횡단보도 앞에서는 트럭이 날 받는 상상, 뭐 버스 안에서는 어떤 상상, 늘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게 내 죽음은 아무렇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죽음은 내 감정, 내 욕구의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고 괜찮아도 되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할아버지의 실질적인 죽음을 앞두면서 아빠, 엄마가 하는 반응들 그걸 보면서 이제 죽음이 그리고 아빠의 건강 지금 술도 하루에 3병, 담배는 하루에 2갑, 기침하시고 뭐 이게 할아버지를 보면서 건강하시던 분이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으로 아주 실감나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아빠는 계속 저러시고 그래서 지금 아빠의 죽음에 대한 위협, 두려움 이거는 실질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공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오지잖아요. 어두운 곳, 험한 곳, 버려진 곳. 우리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거기 밀어놓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것들일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거는 실질적인 공포고 두려움일 것 같고 불안일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부모님의 병이나 경험들이 내 삶에 훅 오면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 누구나 이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이 내 죽음은 괜찮은데 사랑하는 사람 죽음은 너무 무섭다. 이게 무슨 조화냐? 어렸을 적부터 맨날 죽음을 달고 살았는데 근데 이거 무슨 조화냐? 그런 어떤 오리무중 같은 느낌에서는 조금 이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조금 다른 것이어서 그렇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아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건 너무나 실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이거는 너무 정당한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공포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드는 뭐 궁금증이든 뭐 느낌이든 질문이든 다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고 그리고 평생 보지 못하고 사는 걸 상상했을 때랑 죽어서 보지 못하는 걸 상상했을 때 보지 못하는 건 똑같지만 제 마음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유일한 해답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사연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벗어나려면 그러면 그 두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변에 말을 해보는 경험만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해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끝까지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기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어떤 두려움이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더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면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거나 내가 누구한테 굉장히 모욕을 당했는데 그 모욕을 당한 거를 내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모욕당한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알면 이 사람도 비참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 상처를 누군가와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치유의 아주 근본적인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 힘든 경우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의 아주 끝판왕인 거죠. 그걸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고, 그렇게 꺼내서 저 사람한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을 더 침울하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걸 일단 꺼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해결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훨씬 더 이게 두려움이나 불안이 막연한 것이 이렇게 좀 안개가 약간 걷히고 그렇게 되고 내 마음이 또렷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 있다. 그렇지만 이걸 얘기하면 해결이 된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애초에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누고 있어요. 마치 제가 죽음에 대한 전문가인 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죽음에 대한 전문가가 어떻게 있어요? 죽음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인데 요 끝에 머리에서 조금 얘기하는 거고, 저도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얘기를 하면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진다. 세상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산자 중에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저도 잘 몰라요. 죽음 언저리에서 사람들과 깊이 얘기했던 경험,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 두려움은 다 없앨 수 없고 없애는 것이 목표 아니다. 없앨 필요 없다. 누구도 이걸 명료하게 해결하거나 이 불안을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살았다. 제가 이제 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매우 부분적인 걸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작은 조각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이게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보편성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년의 사연을 보면 어렸을 적부터 뭔가 나한테 관심을 안 주고 부모가, 그래서 자꾸 나 좀 봐줘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런 거 원해요. 하는 것을 이 친구도 웬만하면 여러 가지 방법, 공부를 잘해서 그걸, 아니면 뭐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서 착한 일을 해서 엄마 아빠를 도와줘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겠어요? 그런 거 해도 소용이 없었겠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근데 그거는 있어야 살겠으니까, 그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걸 받아오면서 살 만큼 그것이 너무 절박했던, 충분치 않았던 삶을 어린 시절에 살아온 거예요. 그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받지도 못했는데 그 대상이 지금 사라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절박할 것 같은 거예요. 떠나면 어디서 받아? 아직 나는 안 됐는데,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뭔가 건강에 해로운 어떤 상황에 처하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갖는 그런 공포가 있는데, 플러스 이 친구는 개인사 안에서 이런 절박함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지금 떠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게 더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더 절박하겠죠. 그런 내 마음을 일단 나는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이 두려움을 뭐 말을 하면서 뭐 좀 해소를 하고 두려움을 줄여라. 이것은 지금 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줄여요? 내가 그러면 안 두렵겠어요?
두려운 거 당연하고 불안한 거 당연하고 근데 더 조바심이 나고 더 불안하고 더 촉박하고 더 절박하게 느끼겠다. 나한테 그런 마음이 든 걸 일단 알아주는 게 더 먼저다.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네. 제가 그 사연을 썼는데요. 그 두려움이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이걸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 두려움이 나를 망치고 뭔가 잘못되게 한다. 그래서 뭔가 강박적으로 일단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 그랬겠다. 기능적인 사고를 먼저 했던 거. 그래, 그랬을 수 있겠어. 근데 정작 필요한 공감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너무 이 사고적인 부분에 집착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오히려 저를 붙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게 하고 본인을 너무 진을 빼고 몰아붙이고 그랬을 것 같아. 당연히 마음이 급하고 빨리 이거 해결이 돼야 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 왜 안 그랬겠어요? 지금은 마음이 어때요? 너무 이렇게 참고 있어서 아직 긴장이 안 풀렸나? 제가 평소에 되게 감정을 누르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뭔가가 터져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그래요? 애썼어요 그동안. 애썼어요 너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짧은 사연 한 편 듣고 나서도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걸 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참 그런 경험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너나 할 거 없이 그렇죠. 네. 지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그런 경험을 잘 못해서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피해 경험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모도 이런데 부모도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는데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를 책망하는데 부모도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다른 누가 우리가 이제 쉽게 가지게 되는 생각의 어떤 틀이 그렇게 연결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내 경험상 부모보다 친구가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그게 가능한 경우가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이제부터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확인들을 자기 경험, 자기 주변에서 하나하나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몇 시간 안 된 사람들도 이렇게 해준데 내가 안 했나?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뭐 혼자 그렇게 아집에 빠져서 그랬다. 내가 사람을 잘 모른다. 이렇게 자기 탓을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나한테 이런데 이런 마음이 그거는 그 피해 경험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줬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경험이 그것에 이렇게 금을 확 가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걸 보는 분들한테도 그런 확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또 아주 구체적인 한 사연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연을 가지고 나눈 시간, 그냥 이 경험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오늘 어땠어요? 저는 여기서 나눴던 이야기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사연을 뽑아 주신 것도 그러죠. 이게 꽤 보편적인 감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뽑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이런 이야기를 꼭 어딘가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주변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오늘부터 좀 더 마음을 열어두고 좀 더 후련하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좋으네. 오늘 마지막 이 소감은 우리한테 다 선물을 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 응원해요. 멋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사연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수고하셨어요.